아마 연말쯤 되면 올해는 루세케이지의 해였다라는 말이 분명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원래 잘 나가던 회사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세 브랜드의 지각 변동이 유독 심상치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케이지랑 쉐보레의 경쟁이 심화됐을 뿐 르노는 잠잠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SM6랑 말리부가 중형 세단 시장에서 소나타를 위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소나타 뉴 라이즈를 조기 출시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케이지는 재기에 시동을 걸고 있고 쉐보레도 마찬가지인데 르노코리아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케이지는 지금 세 브랜드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고 쉐보레는 올해 신차가 계속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올라갈 명분이 있는데 르노는 왜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걸까요? 최근에 마침 신차 소식이 업데이트된 게 있고 전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두 가지 신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그 차, 르노랑 지리가 합작해서 만드는 신형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드디어 떴습니다. 이 차가 소렌토급 SUV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계획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왔다는 점이 크게 다른데, 르노랑 지리가 10조 원을 투입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초대형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사인데 지분은 50대 50으로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조 8천억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건 르노의 전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비율상 전기차가 10년 뒤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연기관차 시장을 버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르노코리아가 내년에 출시하는 신차가 있잖아요. 이 차에도 새로운 합작사에서 공급하는 파워트레인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르노5라는 차입니다.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조의 후속으로 나오는 차라고 합니다. 소형 전기차죠. 소형 전기차 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이 차가 파리 근교에 위치한 생산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 두 가지 시장을 모두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우려되는 것들을 모두 보면 전략과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입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가격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가 중형 SUV의 하이브리드 차로 출시된다고 하죠. 마침 조건도 좋은 게 경쟁 모델인 소렌토랑 산타페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된 뒤잖아요. 산타페는 풀체인지,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인데 현행 모델 기준으로 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567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50만원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고요. 소렌토는 3,630만원부터 5,130만원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는 둘 다 5천만원을 넘고요. 중간 트림과 중간 옵션 정도를 생각한다면 4천만원 내외가 주력 모델이 되는 차들이란 거죠. 산타페는 풀체인지 되면서 차체도 커지고 이미 그랜저급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선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이긴 해도 새로운 디스플레이나 옵션 같은 게 적용되면서 못해도 300만원 내외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산타페는 3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초반, 소렌토는 한 3,800만원부터 5,500만원 내외 정도로 책정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르노코리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쉐보레나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런 빈틈을 공략한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잖아요. 산타페와 소렌토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르노코리아의 신차가 놓을 수 있는 가격 범위가 더 여유로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파격적으로 팔고 싶다면 한 3,400만원부터 시작해서 풀옵션이 4,300만원 선을 넘지 않으면 대박이죠. 왜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었던 차 중 하나가 트랙스입니다. 아무리 소형 SUV라고 해도 경쟁 모델들은 풀옵션으로 견적을 내면 3천만원 후반대도 우스는데 얘는 풀옵션도 3천만원 선에서 끝난다는 게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국내 생산이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고, 저렴하지 않으면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차이기도 한 게 내년에 나오는 르노코리아의 신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쉐보레랑 케이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놨고, 그래서 르노는 반강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르노만 비싸게 차가 나오면 그럼 그렇지, 역시 차 팔 생각이 없었네, 이렇게 될 게 뻔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앞에서 보셨죠? 점유율이 지금 1%대입니다. 저렴하게 출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저렴하게 출시해야 하는 의무까지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르노5 같은 차들은 이제 마침 가성비 전기차들이 출시될 때쯤 나오는 겁니다. 국내 생산은 아니지만 폭스바겐 ID2나 아이오닉2, EV3 이런 차들이 내세우는 게 보조금 없이 2천만원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가격을 어떻게든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데 과연 소비자들이 바라는 대로 저렴하게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냐 이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이유가 르노코리아, 심지어 르노그룹의 의지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지리 자동차랑 합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사실 눈앞에 있는 조건들만 따져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KG 모빌리티 얘기하면서 스즈키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이미 일본 거대 기업들은 자본 협력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대 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자본 협력을 맺어서 하나의 팀을 키우는 거죠. 예컨대 토요타가 스즈키를 인수하진 않지만 스즈키와 자본 협력을 맺으면서 주요 기술 개발 같은 걸 같이 하고 공유하는 개념으로 팀 토요타를 키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국 기업을 살리면서 개발과 생산도 효율적으로 하고 여기에 각 지역에 맞는 브랜드로 공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 단위로 시장을 잠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르노는 프랑스 기업이고 지리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상관없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네도 어떻게 보면 자본 협력 관계인 거죠. 문제는 팀 토요타와 다른 점이 팀 토요타는 일본 기업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르노랑 지리는 프랑스와 중국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죠. 프랑스 기업을 프랑스가 살리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고 중국 기업은 중국을 살리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왜 앞에서 르노그룹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거냐면 중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우리나라와 깊이 엮여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컨대 지금은 중국 여행도 조심하라고 하죠. 중국 내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 간첩법이 처벌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있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신세인데 그냥 이런 겁니다. 야 한국, 너네 자꾸 미국이랑 가까이 지낼래? 앞으로 너네한테 수출도 안 할 거고 너네랑 기술 협력 맺은 기업들은 불이익을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르노랑 지리 자동차가 내년에 출시하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리차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한령을 내린다는데 일개 기업이 무슨 수로 중국 정부한테 항의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르노도 위험해지는 게 대규모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랑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는 또 중국 자본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자동차 기업도 고전 중이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 중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의 시장 전략과 분석만으로는 안 되는 시장이고 굉장히 큰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르노랑 르노코리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KG랑 쉐보레는 못해도 신차가 반기별로 하나씩은 나오는데 르노는 그래봤자 1년에 한 종뿐이라고 하잖아요. 신차 출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불태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국내 소비자들은 르노코리아의 사후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다른 브랜드보다도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저렴하네,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해서 초기에 판매량을 확 끌어올리는 게 필요할 거란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다가 중간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브랜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게 판매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많기 때문에 르노코리아는 전망이 밝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어둡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